평가법,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싸다는 것의 정의라든지 투자자 요건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할 얘기는 평가법.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이제 평가법보다는 재무제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보고, 뭐 그 전에 기업이란 무엇인가, 주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주식이란 거는 이제 뭐 기업의 일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업이란 게 뭐 주식이 10주면 10주가 이렇게 나눠져서 10%씩 있고,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어떤 회사를 세울 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뭐 10주 중에 하나면은 이제 10%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란 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좋은 책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고,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평가법하고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성적인 분석법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정량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비즈니스 모델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뭐 가격을 전가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어떤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좀 제일 흥미롭고 저도 얘기하길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할 얘기도 많아지고 이야기가 계속 여기서 분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평가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좀 해본 분들이라면 이제 좀 아실 텐데, 이제 아니면 좀 주식의 초입부에 계신 분들도 대충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제 평가법이라고 하면 PER이다, PBR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EV, EBITDA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 시기에는 Sum of the Parts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뭐 PSR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신 비즈니스는 사람 수나 가입자 수나 뭐 이용 무슨 수를 배수로, 뭐 이거는 이제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가장 통용되는 얘기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호하고 왜 선호하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주로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표를 본다는 게 지금 얘기하기엔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숫자를 많이 봤습니다. 숫자를 많이 봐서 소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상장사가 2,000개가 좀 넘는다 치면 요거를 이제 이 PER이나 PBR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돼 있는 테이블도 많거든요. 요걸 해서 이제 낮은 순으로 정렬한다든지 뭐 높은 순으로 정렬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순서 정렬을 통해서 엑셀 작업을 많이 하죠,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요걸 해가지고 여기 좀 싸게 걸려드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뜯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게 가치 투자구나 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또 뭐 가치 투자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여기에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지표로 삼고 뭐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 사실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숫자를 먼저 보고 회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 회사를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비슷하게 동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숫자로 검증을 하는, 숫자로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이어지는 경우는 나중엔 생각보다 잘 없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숫자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검증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그래요. 근데 제가 또 나중에 투자에 대해서 또 새롭게 뭔가 깨달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까지는 뭐 그 의견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묵차를 다시 얘기할게요. PER, PBR, 그 다음에 뭘 선호하는지. 자, 일단 먼저 PER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ER은 보면은 뭐 하는 거냐면, 시가총액을 1년의 이 순이익, 정확하게 말하면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요거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 주가를 EPS로 나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약간 이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거든요. 회사의 가치가 500억이다 라고 하면 1년에 100억씩 번다. 그러면은 5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500억 주고 샀는데 1년에 100억씩 버니까 5년 만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생활은 사실 우리가 왜 가게를 매매할 때 사실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이익으로 안 하고 소기업들 경우에 장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PBR과 관련이 더 높은데요. 실생활로도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카페가 차리는데 이래저래 해서 3억이 든다. 몇 년마다 또 리뉴얼 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이게 캐펙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요거를 빼고 요거 3억까지 보면은 1년에 5천만 원은 벌 것 같아. 그러면 6년 만에 회수를 일단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죠. 근데 이제 요 중간중간에 캐펙스가 들어갈 거예요.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 사업을 별로 안 좋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실생활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까 6년 만에 회수하는 비즈니스가 되니까 뭐 괜찮네. 뭐 요즘 은행 이자율이 그냥 간단하게 아까 그 5분의 1로 하자면 20%인데 20%씩 수익 내는 거 요즘 잘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PER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PER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유통주는 아무래도 성장이 좀 낮다 보니까 PER이 좀 낮은 경향이 있죠. 왜냐면 PER은 뭐냐면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다는 건 뭔 말이냐면 비싸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기대가 높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PER이 낮다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싼 거죠. 뭐 이거는 정론이고요.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원론적으로는 PER이 높다면 비싼 겁니다. 근데 이게 있죠. 아까 지금 유통주 얘기했듯이 유통주는 이제 오프라인이라면 성장이 거의 없거나 정체거나 내려가고 있거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높은 PER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7배, 5배 주기도 하고요. 만져봐야 10배. 근데 왜 예를 들어 제약주다. 이래가 좋죠. 매출이란 게 P 곱하기 Q잖아요. P는 약간이나 가끔 있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지만 Q가 워낙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PER을 높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20배 최소 30배, 100배 이렇게 주기도 하죠. 미래가 창창하다, 로지하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게임이 만약에 출시되는데 대박이 나는 국면이다. 그러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겠죠. 그래서 이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PER이란 게 정리를 하자면 1번 아까 말했듯이 PER이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싼 거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상대적인 가치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산업은 PER이 5가 싼 거고 10이 비싼 건데 특정 산업은 20이 비싼 거고 100이 비싼 거고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이 비교를 잘해야 되고 이게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통주 5인데도 비싸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약 뭐 이런 거는 30배인데도 싸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란 게 있죠. PER이 뭐 어떤 산업이라 해도 뭐 3배라든지 반대로 300배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동의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투자라는 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도 3배면 너무 싼 게 아닌가. 이게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300배면 이것도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PER은 이익 대비 기업의 가치인데요. 결국은 이익을 이제 추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1년에 이 정도 나는 회사인데 내년엔 이렇게 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원래 PER이 뭐 예를 들어 10배 받는 회사였다. 그러면 저는 12배 뭐 이렇게 주게 되겠죠. 왜냐면 이익이 더 날 것 같으니까. 혹은 이익을 추정하니까 밸류에이션은 똑같이 주고 이익 추정을 높게 잡은 다음에 뭐 같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익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맹점이 뭐냐. 이익이 예를 들어 꾸준하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되게 쉬워요. 꾸준하게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죠. 적당하게 이 추정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익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익이 요때 하면은 PER이 낮겠죠. 왜냐면 같은 시가총액이라고 치면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근데 얘가 시클리컬이라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분명히 이 산업에서는 이게 저점인데 밸류에이션은 PER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긴 하죠. 밸류에이션이 PER이 높을 때 저점이고 낮을 때 고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뒤집어서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익 흐름을 추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가치를 산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보는 지표긴 한데 이런 맹점이 있고 이익이 뭐 일시적으로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몇 년, 그 일시적이 몇 년일 수도 있어요. 망가진다든지 혹은 일시적으로 이익이 잘 난다든지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PBR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BR은 아까는 그 Price Earnings Ratio, Earnings Ratio 였고 얘는 PBR은 Book Ratio. Book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장부라는 걸 뜻하는데요. 이 장부라는 게 뭐냐면 앞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재무제표 얘기할 때 더 얘기할게요. 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 요거를 이제 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자본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를 PBR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북은 잘 안 변해요. 왜냐면은 이 북이라는 거는 한 해 한 해 이익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익이란 게 이 북의 변화의 미분값이죠. 이게 적분이고요. 그래서 이 적분값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이 요렇게 움직였다. 이게 적자가 아니었다 치면은 북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급해지다가 또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인 건데 어쨌든 북이 변하는 속도는 얘처럼 이렇게 급격하진 않다. 이게 제가 너무 급격하게 그랬네요. 어쨌든 북은 이제 좀 천천히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느낌을 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투자하는 걸 저는 좀 더 선호합니다. 뭘 선호하는지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벌써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북을 바탕으로 하는 이 PBR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시가총액이 있고 아까는 여기서 이익이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장부,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주가에다가 이번에는 BPS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보다는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그냥 통으로 보기가 좋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회사들 중에 혼자서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셨는데 그 회사 가기 전에 이분을 만났을 때, 이 대표님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게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CJ 얘기였던 것 같아요. CJ가 CGV가 있고 건물은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X조인데 이거는 너무 싼 게 아닌가. 약간 이걸 통째로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초보였던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사를 추정하는 연습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얼마다. FLF 요즘에 많이 핫해졌지만 예전에 제가 이거 볼 때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됐나? 뭐 이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볼 때 뭐 건물이 얼마고 뭐가 어떻고 영업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뭐 얘는 어느 정도 가치를 받아야 된다. 약간 그런 평가하는 거를 좋아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PBR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직관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릴 때까지 단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PBR이 뭐가 그럼 정상이냐. 정상이라는 건 없지만 PBR이 뭐 1배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1배보다 낮으면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 1배보다 낮다는 건 자본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회사를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자본이란 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채를 빼고 책상부터 기계 설비에 건물에 이런 가치들 현금까지 다 모아가지고 부채를 뺐더니 예를 들어 1조가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야. 그러면 5천억 주고 사면은 1조짜리를 사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재고의 진부화라든지 설비의 가치가 그 정도인지를 또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통으로 봤을 때 그럼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1배를 기준으로 보기가 좋고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싼 주식이라 하면 0.2배 정도가 보통 이제 PBR이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0.3배, 0.5배 뭐 어떤 거는 이제 좀 창창한 미래를 가진 거기다가 이제 유형 자산이 많이 필요 없는 회사들은 당연히 3배, 10배, 100배도 있을까요? 어쨌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뭘 선호하느냐 이 얘기를 그냥 여기 PBR 얘기 같이 얘기를 할게요. 저는 PBR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PBR에 대해서 또 맹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자산이 과연 모든 자산이 효율적인가, 다 같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부를 볼 때 간단한 예로 현금이 많다라는 걸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나 혹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금이 600억이 있어요. 순현금 600억 차입 없고요. 근데 시총이 500억이다. 그러면은 와, 내가 이 회사를 500억 주고 사면은 현금이 600억 들었으니까 무조건 싼 거 아닌가라는 접근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요즘에는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이 현금을 만약에 안 쓰고 있고 계속 예금이자로 두고 있다면, 나중에 설명할 ROE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턴 온 에퀴티라고 해서 자본의 수익률입니다. 자본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자산의 만약에 이게 대부분이고 이게 너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산의 이익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PBR도 낮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PBR을 논할 때 사실 ROE라는 걸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엮으면 결국에는 PER이라는 지표와 비슷하게 밸류에이션이 되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거를 서스테이너블한 값을 추정하는 걸 저는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PER 하는 사람도 이제 이익 추정이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고민하는 게 좀 더 뭐 결국 같은 얘기긴 해도 같은 장부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미적분 얘기했듯이 PER은 또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ROE를 바탕으로 PBR을 추정을 하고 적정 PBR을 추정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이 PBR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베팅을 많이 하고요. 더 얘기하자면 사실 정성적으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어쨌든 선호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PBR 밸류에이션을 더 좋아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들을 텐데, 결론을 말하자면 PBR이든 PER이든 어쨌든 낮은 게 좋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높은 거는 비싸다, 이거는 싸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보통은 그래요. 근데 이 PBR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내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 이유에 비해서 이거는 싸다라는 거를 정확한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PBR이 싸다고 해야 되지, 무조건 0.2배라고 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분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요게 매력적이라는 걸 검증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투자죠, 사실. 그래서 오늘은 PER과 PBR, 그 다음에 뭘 선호하는지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무제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요거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요 세 가지를 이제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 회사를 숫자적으로 혹은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정성적인 분석도 하지만 회계를 통해 정량적인 분석도 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지 않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관심 없는 사람도 이 손익계산서 정도는 읽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PER이라는 지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만큼은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요 세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게 좋죠. 이해하는 게 뭐 어렵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저도 이렇게 경영학 관련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수업을 들었다거나 체계적인 수업을 들었다기보다는 책을 바탕으로 많은 케이스를 접한 게 크거든요. 사실 회사에 처음에 취직을 하면 엑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이 엑셀 책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사는데 사실 펼쳐볼 일이 잘 없죠. 펼쳐볼 일은 없고, 실제로는 네이버나 혹은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가면서 케이스를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실력이 크잖아요. 이렇게 펑션도 배우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도 공시정보 시스템에 가서 회사에서 나오는 사업보고서, 단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읽어보면서 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을 내는지를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면서 실력이 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IS 제가 그냥 짧게 줄여서 쓰는데요.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회사의 성적표예요. 성적표. 올해 어떤 실적이 나왔나, 혹은 분기 혹은 반기에는 어떤 실적이 나왔나를 보고 회사가 잘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잘했다 하면 주가가 오를 거고, 못했다 내리는 건데, 좀 더 심화해서 말하면 기대보다 잘했다, 기대보다 못했다, 뭐 요게 중요하겠죠. 기대가 중요합니다. 또 어쨌든 이거는 좀 심화해서 다음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거는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냐 90점을 받았냐 뭐 요런 평가를 매기기 위한 거고, 이 평가의 가장 초석이 되는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원래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뭐 10배라는 PER을 매기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적정 시가총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배수를 결정하고 순이익을 값을 추정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거의 가장 기본은 영업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변동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이익의 흐름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간단하게 손익계산서를 보는 법을 써볼게요. 손익계산서 간단합니다. 뭐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주면 GP, 그로스 프로핏 이라고 부르는 총이익이 나오고요. 이게 총이익이고, 여기에다가 판관비, 판매 및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란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에 영업의 이익이죠. 이익을 더하고 손실을 빼면 세전이익이 나오고, 세전이익에 텍스를 빼주면 순이익, 아까 말했던 net profit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흐름은.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거죠. 이 회사가 1번 과거보다 잘했는지 또 비교해보고, 2번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잘했는지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중간에 나오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추정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지회사라고 치죠. 제지회사라고 치면 종이 단가가 있을 거고, 요거에 톤수 얼마나 팔았냐, 요게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제지는 보통 펄프로 만들기 때문에 백상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펄프 단가 곱하기 톤 하면은 매출 원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빼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로스 프로핏,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누군가가 말하기를 공장에서 나오는 이라고 말하면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판매 사원들이 뭐 판매를 한다든지 유류비도 있고요, 관리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잡다한 비용들을,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본사에서 쓰는 비용. 이건 제조업 기준입니다. 뭐 게임 회사나 제약 회사나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조업 베이스로 얘기를 할게요. 요거를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보통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차트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번에 우리 회사가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뭐 매출액이거나 수량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매출액 아니면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얼마만큼 났으니까 잘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을 보통 이제 제지를 이제 판다고 하면은 각 지류상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판매하는 판매사원이 있을 거고, 기름값도 들 거고, 관리 부서의 비용도 들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든 거를 빼면 이제 정말로 올해 한 해 영업을 해서 실제 발생한 이익, 요게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순이익을 왜 좀 생각보다 덜 중요하게 얘기했냐면, 영업 외 손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으로 정했던 영업 외에 이익이 나는 것들, 그리고 손실이 나는 것들은 영업 외 손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금융 손익이 있고 환 손익도 있는데, 여기 외에도 기타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채권 손실, 갑작스럽게 그런 우발 채무 손실도 들어가고,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비용이 났다든지, 이 여러 가지 화재가 났다든지 뭐 모든 비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경우도 좀 많고요. 일상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예외적으로 많이들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을 추정하면 거의 순이익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을 많이 추정한 편이고, 요거를 가지고 100억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300억을 냈다.
잘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딴 회사들은 100억을 내다가 400억을 냈는데 우리는 못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펄프 가격이 엄청 빠졌는데 레지 가격은 거의 이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감안하면 또 못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원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한 해 한 해의 성적표를 가지고 이 회사의 실제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수단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순이익을 가지고 이 회사는 제지업이니까 이게 성장률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다 라고 해서 뭐 배수를 예를 들어 5배를 준다, 혹은 7배를 준다, 10배를 준다. 10배를 주면 100억을 냈다 치면 500억에서 10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고, 이게 적정 시가총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을 했는데 원래 회사가 시가총액이 700억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10배를 받아야 돼서 1000억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좀 더 싸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반대로 재무상태표, 요거는 한 해 한 해의 성적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볼 때 저는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가끔 얘기했던 건데,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 그러면 전 요 비중, 1번 부채 비율, 2번 자산들의 효율성, 3번 이 자산을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 요 3가지를 보기 위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1번으로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겠죠. 너무 낮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부채 비율이 적정한가, 요거를 많이 보고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면 빚을 너무 많이 냈던 거니까 회사가 조그마한 위기에도 쉽게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자산 효율성. 무슨 말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자산 효율성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자산이 있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사고 팔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아닌 거.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는 이제 유형 자산, 뭐 공장이나 빌딩이나 설비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유동자산에는 현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렇게 좀 현금화가 쉬운 게 유동자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다 쪼개 가지고 얘네가 실제로 아까 그 성적표를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보는 거죠. 단적인 예로 4억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게임에서면 얘기가 다른데, 일단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 4억은 제조업에서 큰 역할을 하진 못하죠. 제조를 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이 예를 들어 500억짜리가 있다 하면 요거는 ROE, Return on Equity, 그러니까 자본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거의 0에 가깝죠. 왜냐하면 공장은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효율성을 실제로 보려고 요거를 이제 많이 뜯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다,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어떤 CFO가 탐방을 갔는데 얘기하기를, 여기는 이제 모든 층을 다 회사가 쓰고 있었거든요. 모든 층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게 다 쓰고 있는데 왜 자가 보유를 안 하고 월세를 내는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CEO랑 3명이서 이렇게 창업 멤버거든요. 그래서 지분도 가지고 있고 주주입니다. 대주주.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4억 그거 가지고 있으면 효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여기에 들어갈 현금을 영업에 투입하는 게 낫지, 영업 관련한 사업에 투입하는 게 낫지, 이런 거 사는 거를 좀 지양하고 있다. 혹은 이 현금이 생기면 배당을 한다 해서 실제로 배당 성향이 뭐 한 30% 넘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4억이 되게 상징적이고 내가 성공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편리하기도 하죠. 4억을 내가 원하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쓰고 각지에 있는 그 인재들을 또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냉정히 따져서 자기는 이 사업에 돈을 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현금도 충분한데.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BS 평가에서 회계 처리 부분인데요. 회계 처리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공격적인지 아닌지 뭐 보수적인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거긴 합니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이 있다고 치죠. 이 무형자산이란 게 예를 들어 개발비다.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아직 팔리지가 않아서,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화 시키죠. 무형 자산화 시킨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팔리면서 5년 혹은 7년 이렇게 상각을 해나가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가 있고, 이거 어차피 비용으로 쓴 건데 요거는 이익에서 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요것만 봐도 단적으로 이 회사의 자신감이 보이죠. 우리는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해라도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여야겠어 라고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뭐 여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산화 시켜서 지금 올해 이익이 망가지는 거를 막겠어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면서 이 회사가 실제로는 어떤 이익이 나야 하는 회사인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대충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이익이라는 게 처음에 손익계산서가 보는 이유가 성적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적표도 성적표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현금이 어떻게 도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이 막히면 회사가 흑자 도산을 하기도 하죠. 적자는 당연히 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현금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다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보고요. 이건 간단합니다. 얘기하자면 이거는 영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거는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어떻게 도는지, 이거는 돈을 빌리고 혹은 돈을 갚고 혹은 배당을 얼마나 주고 하면서 돈이 현금이 어떻게 도는지, 네트로 해서 현금이 들어왔냐, 뭐 잘 돌고 있다, 아니면 계속 줄고 있다, 이런 걸 보는 거고, 여기서도 당연히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에는 뭐 투자라는 게 재무적 투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서 보는 건 캐펙스만 보거든요. 유형 투자만. 그래서 주로 제가 보는 건 영업 현금 흐름에 캐펙스를 뺀 부분을 많이 봅니다. 결국에 영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영업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가 더 높아서 돈을 번 거고 유형자산 투자를 한 건데,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돼가지고 10년간 이어지면서 현금이 이렇게 감소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는 이익이 계속 이렇게 나더라도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현금이 더 많이 나고 유형자산 투자는 좀 더 적어서 요 갭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그게 누적이 돼서 실제 현금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이제 또 뭐 적절히 활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금 흐름을 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한다면 회사 운영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손익계산서만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현금이 어떻게 도는지를 많이 보게 되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현금을 적절히 돌게 하기 위해서는 왜 매출채권이 얼마나 깔리는지, 그리고 재고자산도 얼마나 깔리는지, 그리고 매입채무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요거를 잘 들여다보게 되죠. 아무래도 현금 흐름표 고민을 많이 했다면. 그래서 매출채권을 줄이고 재고자산을 줄이고 매입채무는 조금 늘리고 해서 현금 기일을 늘리고, 요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인가, 어쨌든 CCC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많이 중시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알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손익계산서는 성적표고요. 이게 제일 단적인 성적표. 그래서 요걸로 PER 평가도 하고 계산도 하고, 나머지 두 개 재무상태표랑 현금흐름표는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한 거다. 근데 저는 건강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성적이 일시적으로 잘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꾸준히 잘한다는 또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표 한 해 한 해의 성적표보다는 누적된 성적표를 많이 보고 재무 상태를 분석을 해서 회사가 건강하다 이런 거죠. 얘가 올해 중간고사는 망쳤는데 사실 내가 알기로는 얘가 되게 성실하고 착실하고 건강하고 체력 관리도 잘해서 나중에 시험은 잘 칠 거야. 이렇게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업도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법인. 결국에는 인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 개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긴 시간을 통해서 90년대, 2020년대까지 긴 시간 80년대까지도 갈 수 있고요. 긴 시간을 통해서 회사가 어떤 위기를 극복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이건 비즈니스 모델 얘기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를 평가하는 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 성적 하나하나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왜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